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요. 우리는 빌렸다 그러는데, 건물을 빌렸다 그러면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냐면, 전세권, 물권, 전세권은 등기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거고, 임차권은요, 등기 없어도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기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임차권하고 한매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아무튼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가 이 건물을 C에게 팔았을 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C가 갑자기 나타나서 B 보고 너는 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그랬을 때 쫓겨나느냐 그 문제라고 그랬죠. 자, 먼저 B가 전세권자죠. 그러면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임마 등기부 봐봐라 임마 이러면 돼요. 등기부 봐봐라 임마 그러면 돼요. 그럼 등기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 등기부를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안 했을 건데 등기법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이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구가 있고 울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자가 나오는 거고 울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구로 나오겠어요? A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울구에 보면 전세권자가 B라고 나왔겠죠. 그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라고 생각하면 어쩌냐면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10억짜리인데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3억이라고 돼 있어요. 3억이라고. 그러면 C는 A로부터 샀으니까 매매 계약은 A하고 하겠죠. 그리고 A하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A인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그러면 등기부 열람해 봐야죠. 열람해 봤더니 소유자가 A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을구를 보니까 전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이 있으면 C는 각오를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가서 사용을 못 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A 나는 안 사 이러든지 산다고 그러면 시체말로 전세권 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끼고 사는 거예요. 끼고 산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전세금 3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건 등기부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안 주겠죠. 10억 안 주고 얼마만 주겠어요? 7억만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샀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조절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C는 어때요? 기간 내내 뭐예요? 놔둬야 돼요. 놔두고 나중에 전세권자 B가 나간다고 그러면 C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B는 어때요? 주인이 누가 됐든 소유자가 뭐 아무리 바뀌건 어쨌건 상관없이 뭐예요? 자기가 원래 정해진 기간 내내 살다가 나갈 때 전세금 반환받아서 나가야죠. 그것을 구소유자, 신소유자. 신소유자 C에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구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소유자 C에게 청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C가 B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B가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는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당사자, 계약 당사자 A 있죠. A 외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임차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른 사람 C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차권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기 안 해도 어때요? 임차권은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지만 다만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제3자에게는 자기가 임차권 이렇게 못한다고.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다고.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기를 만약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를 했으면. 그러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자, 안 쫓겨나요? 그래서 이것을 안 쫓겨난다는 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다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 쫓겨난다. 두 번째,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신소유자 씨에게. 알겠죠? 그래서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뜻이라고. 자, 왜 그러느냐?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또 똑같죠. 그죠? 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동산 살 때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죠. 그래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 A하고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울구를 봤더니 뭐예요?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있네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임차권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보증금 1억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 주고 사야 돼요? 9억 주고 사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구나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물권인 전세권하고 비슷해지죠.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물권화 이런 표현을 써도 채권이 등기하면 물권이 된다 그러면 X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냐면 전세권은 애초에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죠. 성립을 하잖아요. 임차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잖아요. 성립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 비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안 쫓겨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했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소유자가 바뀌어도 안 쫓겨나고 두 번째, 그러면 기간 내내 살다가 누구? 신소유자에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나갈 수 있다. 그 뜻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관계 조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직접 거래할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거래 안 할 때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작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기부 계약할 때도 보여주고 또 어때요? 잔금 치를 때도 등기부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봐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특히 주택일 때 문제였어요. 주택인데 어땠어요? 세입자 B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지만 대부분 뭐라고요?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임차권이죠. 근데 보통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 A가 C에게 팔고 야반도주해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새로운 소유자 C가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B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 안 되니까요. 쫓겨나요. 왜? 임차권인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쫓겨난다고 그랬죠? 쫓겨났던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당장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냐면 집 앞에 가재 도구 막 쌓아놓고요. 텐트 쳐놓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으면 9시 뉴스 카메라 출동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출동 해가지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시 뉴스 카메라 출동해서 뭐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9시 뉴스 카메라 출동 누구였습니다. 막 빠밤빠밤 이런 게 80년 초반까지 뉴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연식이 되신 분은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더 이제 좀 젊으신 분은 연식이 안 되신 분은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쫓겨나고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특별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임차권 공부할 때는요,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인 주임법, 상임법을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일단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것을 줄여가지고 제가 주임법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주인이 바뀌어도 안 쫓겨나고 그리고 내내 살다가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등기는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대신에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마치 등기한 것과 똑같이 해주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입신고인 거예요. 전입신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주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가 등기가 없어도 열세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이에요. 인도받고 짐을 넣어놔야 돼요. 점유한다 그러는데 인도받고 짐을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으로 옮겨야 돼요. 주민등록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민등록으로 옮기죠?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로부터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대항력이란 말 나왔죠? 대항력이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안 쫓겨난다 이제. 안 쫓겨나고 두 번째 뭐예요?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세입자가 주민등록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한 거 세입자를 더 보호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 주민등록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임대차 계약서 있죠?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도장 꽝 찍어주죠. 그리고 거기다 확정일자 부에다가 이렇게 뭐 적어요. 확정일자를 받죠. 그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건 대항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요. 우선변제권. 이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을 경매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돈 나오겠죠? 그럼 거기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때 뭐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채권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또 세입자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아셨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만 보호가 되냐면 주택만 보호됐지 상가가 보호가 안 됐어요. 이게 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주택만 보호가 됐다. 주택만. 그러니까 상가는 여전히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라면 가게 하고 있었죠? 세입자로서 임차권이었죠? 근데 등기 안 됐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또 쫓겨났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2001년도까지 그랬어요. 2001년도까지.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상가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뭘 만든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2001년도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논의 구조는 똑같아요. 어떻게? 자,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인도받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민등록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치킨집 한다. 그래서 상가 얻었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고. 사업자 등록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세무서장에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임대차 계약서도 다 첨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뭐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안 쫓겨난다. 두 번째, 신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의미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도의 사업자 등록에
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러죠. 그죠? 이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는 줄 아세요? 이것도 세무서 가서 받아요. 이건 동사무소에서 받는데 세무서 가서 받죠? 그럼 뭐도 생긴다? 우선 변제권도 생긴다. 그랬던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까지 보호하게 된 거죠. 보호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주택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서 보증금이 100억짜리도 주택이다 그러면 주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안 그래요. 상가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4억까지만 서울 같으면 4억까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4억까지만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역 앞에서 만약에 호프집을 하려고 상가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보증금 1억에 그죠? 네. 월세 300만 원 그러죠. 그죠? 300만 원. 이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1억 플러스 월세에는요 항상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100을 해줘요? 그럼 얼마예요? 1억 플러스 3억이죠. 그럼 얼마예요? 4억이죠? 그럼 4억까지는 상임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이죠? 그럼 환산 보증금이면 4억 5천이 돼버려요.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 보증금. 뭐라고 한다고요?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자 1억 플러스 3억 5천이 돼버리죠. 350만 원이면 그럼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4억 초과해버리죠. 그러면 상임법 적용 못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임법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제한이 있는 거죠. 왜냐? 그 정도 그 정도다 그러면 이 세입자가 너무 부자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막 리쌍 사태도 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점차 그 경우도 어떠한 것은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씩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구도는 이런 거예요. 기본 구도는.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20년 동안. 이 사이 있죠? 20년 동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 슈퍼마켓 하는데 뭐예요? 안에서는 살아요. 가족끼리. 그죠? 세탁소 하는데 안에서는 가족끼리 살아요. 그랬을 때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문제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주택으로 보건 상가로 보건 보호가 되죠. 근데 이 사이에는 어때요? 주임법만 있고 상임법은 없었잖아요. 그죠? 주택으로 보면 보호를 받는데 상가면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주택이냐 상가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뭐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 용도를 본다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 가족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 아니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사례에서 슈퍼마켓 더 넓었어요. 더 넓고 안에서 살림하는 가족 공동생활하는 공간이 면적으로는 더 좁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택이다. 그래서 보호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나 다방을 하고 있었어요. 다방, 영업집이죠. 그죠? 다방인데 아내가 내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좀 쉬고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가다. 그래서 주임법 적용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첨예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봐보세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C예요. C예요. 이제 여러분이 C가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C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살 때 뭐만 보면 되냐면 등기부만 보면 됐던 거죠. 등기부만 보면 어때요? 소유자 있죠? 그럼 소유자하고 매매 계약하면 되고 그죠? 전세권자 있죠? 혹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안 사든지 사더라도 임차권 끼고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가격만큼이죠. 다운시켜서 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샀더니 뭐 등기한테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좀 껄끄럽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너 나가 그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만 보면 됐어요? 등기부만 보면 됐다고요. 그러나 특별법 하에서는 여러분 등기부만 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왜 그래요? 등기부를 봤더니 세입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한테 대항할 수 있어 버려요. 그러면 난 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10억 주고 샀죠? 샀는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 버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못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내가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 열람해 봐야 돼요. 주민등록 열람. 전입세도 열람이라고 그러죠. 그냥 주민등록 열람해 봐야 돼요. 열람해 봤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A 있죠. A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세입자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띵동 해봐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상가사요. 상가사인데 옛날에는 등기부만 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열람해 봐야 돼요. 세부서 가서. 아셨죠? 그런데 소유자 A 외에 다른 사람,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죠. 세입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가서 띵동 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거래하면.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못하니까 어때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공인중개사 다 해줬었던 거죠. 아셨죠? 지금 구조 자체는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라는 게,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죠, 그죠? 등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공시하고 있다 그래요, 공시. 여러분, 그 등기법, 지적법 합쳐가지고 공시 그러죠, 그죠?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봐보세요. 자, 여기가 엄마,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 있죠? 세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했는데 아빠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아빠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세 사람이 전입신고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임차인이죠, 법률상. 근데 부산으로 정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엄마하고 자식은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여기 빠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도 원룸이나 뭐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그럼 거기다가 전입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전출신고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대항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서 안 쫓겨나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이제 뭐예요?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대항력? 있다 이러겠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C가 어때요? C가 주민등록을 열람해 봤더니 소유자 A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어때요? 뭐 세입자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띵동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줄만 알면 그러니까 꼭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이라도 대항력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회사 있죠, 회사. 회사에서 독신자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빌립니다. 그러면 회사는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죠, 그죠?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인이 임차인일 때 주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인이 아파트를 빌려요. 그러면 임대인은 A죠. 임차인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죠.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 그죠? 그랬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느냐 그 말이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왜 그래요? 법인은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때요? 법인은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주임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이제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다. 그래서 보호를 못 받죠? 보호 못 받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이다. 법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네? 자, 봐보세요. 실제 사례에서 어쩌냐면,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나이 어린 신혼부부들 있죠. 아파트 구할 때, 신혼집 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거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등기해주라고. 그럼 어때요? 알겠습니다. 등기해줄게요. 이래요? 공인중개사가? 그러고 집주인한테 가서 등기해주라는데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남들은 다 등기도 안 하고 하더만 왜 나한테 등기해주라고 그래요? 이 실력 없는 공인중개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안 해도 되죠. 왜 그래요? 등기 안 해도 이렇게 다 보호받는데 뭐 한다고 돈 들여서 등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를 설득하냐면 신혼부부를 설득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등기하려고 그러면 돈 듭니다. 그 돈 내셔야 돼요. 그런데 등기 안 해도요. 이렇게만 하면 전입신고 나면 다 보호받는데 뭐 한다고 돈 들여서 등기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처럼 세입자가 임차인이 법인이죠.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주임법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누구 설득해야 되냐면 집주인 A 설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왜 등기를 해줘야 되냐? 남들은 다 안 하던데 그러면 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 보통 사람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등기를 다 안 합니다만 법인은 주민등록이라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보호받으려면 주임법 적용이 안 돼서 등기를 해줘야 된다. 대신에 등기 비용은 세입자, 임차인이 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죠? 여기 가서는 등기해주라는데요. 등기가, 예. 여기가 저 등기해야 된다는데. 주인이, 왜 등기해주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왜 등기를 해주라고 그럴까요? 왜 등기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손님 다시 못 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맨날 왜 우리 집은 파리밭 날리래요? 자리가 안 좋나, 구슬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모르면 다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가를 얻으러 왔어요. 상가는 법인은 사업자 등록 돼요, 안 돼요? 돼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에서 여기 노원역 앞에 상가를 얻어서 직영점을 구하고 싶다 그래요. 직영점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업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 누구예요? 아모레 퍼시픽이란 말이에요.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돼요? 금액 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내고 상인법 적용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러면 이제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목들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살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박사 된다고 그랬죠? 제일 주의하실 거.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뭐 교과서처럼 뭐 임차인의 권리 해가지고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임차권, 전세권을 구분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니까 등기를 했을 때 성립하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어때요?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 다만 등기를 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대세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채권은요,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교과서 같은 거 보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다 그래요. 대인효만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물권은 안 쫓겨나는데 채권은 쫓겨난다. 그 말이죠. 그죠? 다만 등기가 돼 있으면 어쩐다? 안 쫓겨나고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등기를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쫓겨난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주인법하고 상인법 만들었다. 아셨죠? 그러면 주인법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고. 주민등록. 그래야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기간 끝났죠? 보증금 못 받았는데 열쇠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유를 잃어버리죠. 그럼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간 끝나면 열쇠 주는 것도 보증금 받는 거하고 동시행해야 된다. 아셨죠? 바보같이 우선 급하다 열쇠부터 좀 줘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돈 받아서 줄게 해가지고 줬더니 골치 아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셨죠? 상인법은 대신에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다. 이 구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세권자, 임차권자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등 있죠? 안전기 고장 났다 그러죠. 안전기 고장 났다?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가는데 한 10만 원 든다. 이걸 누가 고쳐주느냐? 임대인이 고쳐주느냐? 임차인이 고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고쳐주는 줄 아세요? 임대인이 고쳐줍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어요. 대신에 사소한 거 있죠. 전구 하나가 수명을 다해서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 있죠. 전세권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은요. 고장난 것도 다 전세권자가 수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임차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 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예요. 채권보다 훨씬 강력하죠.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요. 대신에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때는 고장난 거 자기가 다 고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만약에 안전기 10개 나갔다 그러면 100만 원 들여서 전세권자가 다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내용이 지금 여기가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돈 청구할 수 있느냐 229페이지 보면 큰 2번에 임차인의 권리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제가 방금 팁 하나 드린 게 뭐였어요?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강력하단 말이에요. 강력해요. 아셨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항상 물권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물권. 물론 예외가 있어요. 뭐하면 등기에서 대항력을 갖추면.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물권이 채권에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땠어요? B는 임차권 채권이죠. C는 자기가 샀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권리가 있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권이 이기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쫓겨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이죠. 물권이죠. B는 전세권이죠. 물권이죠. 물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것도 이제 소유권하고 전세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 말이죠. 누가 이겨요? 그럼 또 소유권이라고 얼른 또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권이 이겨요. 왜 그러냐? 소유권이 이긴다 그래버리면 오늘 세뇌지고 내일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니 막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권 가면 나오거든요. 물권의 효력으로서. 근데 그런 것은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된 내용들이라고. 연결된 내용. 그러니까 계약을 이해를 하죠. 그러면 물건 가서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골목길을 지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여기는 교과서 중에서 읽을만 한 것이 없어요. 읽을만 한 것이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튼 거기를 보면 박스 2번에 임대차 성질 나오죠. 박스 2번에 임대차 성질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네.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 임차권 뭐라고 나와요? 채권이죠. 그 옆에 뭐라고 나와요?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죠. 더 정확히 말하면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뭐하고 비교된 개념으로 나왔겠어요? 물권하고 비교된 개념으로 나온 거라고요. 물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깔고 민법을 보는 거하고 무작정 암기하고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보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각하면 그랬죠. 그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런 말 나오죠?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그죠? 물권하고 임차권,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인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죠? 그러면 새 주인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가로 열고 뭐라고 나요? 대항력 그랬죠. 그죠?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 권리와 능력 그랬더니 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대항력은 첫 번째 안 쫓겨난다. 그죠? 두 번째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나가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셨죠? 자, 박스 보세요. 621조 임대차 등기인데 부동산 임차인은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인이 등기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근데 만약에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뭐라고 나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B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아셨죠? 622조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 임대차의 효력 나오죠. 그죠? 효력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임대차에서는 고장 났다. 누가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전세권자가 그죠? 예, 세입자가 고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임대인의 의무 나오죠. 뭐예요? 수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죠? 계약 전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대규모 수선 누구에게 있어요? 임대인 뭐 보일러 수선한다. 그죠? 수도관 설비 수선 의무 있다. 그럼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있죠. 그죠? 그러나 소규모 수선 아까 전등 하나 가는 건 누가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임차인이 간다 그랬죠. 그러나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권자 은행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힘들어요. 건물 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고요. 은행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이 전세권자가 목적물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죠. 그러면 임대인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은 그거 고장날 만한 게 아닌데 지금 고장난 것은 임차인이 잘못 사용해서 고장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낡아서 고장난 게 아니라 잘못해서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고치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이거 오래돼서 낡아서 고장난 것이니까 임대인이 갈아주라 이럴 거 아니에요. 바꿔주라, 고쳐주라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막 그런 다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단지 오래됐어요. 낡아서 고장났다 그러면 원래는 누가 고쳐줘야 된다고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지금 보일러 고장났다고 고쳐주라고 하느냐. 당신이 지금 작동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제. 다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애매해요. 애매.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자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할 때 그 법적인 효력을 놓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좀 좋게 이렇게 좀 하셔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놓고 봐서 10년이다. 10년. 보일러 설정이 10년 됐는데 근데 고장났다. 그러면 이건 낡아서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고 그 전에 고장났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임차인이 잘못 조작해서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고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딱 떨어지지 않고 현실에서는 어때요?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 나름이죠. 그죠? 목소리 이제 목소리 크면 뭐 힘들고 그리고 뭐 서로 뭐 반반씩 부담하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도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임대인이 고쳐줘야죠. 그죠? 근데 임대인이 안 고쳐줘요. 그러면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자기 돈으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때요? 고침 비용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필요비라는 거예요. 필요비.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비용상한 청구권에서 1번에 필요비 나오죠. 그죠? 필요비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유익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페 하는 임차인이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건물 가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3억짜리 건물인데 3억 2천만 원짜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은 임대인에게 달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익비 그러는 거예요. 유익비. 그래서 비용 그러면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다. 유익비는 키워드가 뭐냐면 가액 증가가 현존이에요. 현존. 가액이 증가했다. 이 건물 가치가 증가한 거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드립다 필요비 유익비를 밑줄 팍팍 그으면서 보죠. 뭔 내용인지 알아서 보겠냐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1분이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푹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보일러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 근데 안 고쳐줘. 고쳐주라고 해도. 근데 내가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수리업자 불러다가 수리했다. 3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끝이잖아요. 이러면 돼요. 근데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필요비라고 하더라. 아셨죠? 내가 카페 한다. 카페 하는데 실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실내 화장실 만들었다. 그죠? 이거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테리어는 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떼갈 수가 없죠. 근데 건물 가치는 증가시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유익비. 이것도 그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뭐 더 들어가면 이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막 가지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부속물 거기다가 천정형 에어컨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천정형 에어컨. 이거 천정형 에어컨 있죠? 천정형 에어컨. 천정형 에어컨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었어요? 이것도 그냥 이야기 듣고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를 해요. 이제 천정형 에어컨을 달 거 아니에요. 카페 하니까. 이거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5분이면 떼버려요. 5분이면. 천정에 있는 에어컨 뚝 떼버리면 된다니까요. 에어컨 기사 부르죠? 그럼 5분이면 떼버려요. 저거. 떼버릴 수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 아까 화장실을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비. 유익비라고 그랬죠? 근데 떼갈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듣고 치우는 거예요. 떼가면 똥값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건물에는 천정형 에어컨이 있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랬을 때는 어쩌냐면 이 건물 주인한테 이거 사줘. 이러면 돼요. 사줘 그러죠? 그럼 대답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즉시 시가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린 거예요. 임대인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시가로. 아셨죠? 근데 시가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협의가 안 되고 다툼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 받은데 아무튼 사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줘야 돼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맨 처음에 카페를 차리고 천정에 에어컨 설치할 때 이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서 설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임차인이 카페 한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천정에 에어컨 달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갈 때는 다 사줘. 그러면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지금 공부하지 않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3번에 임차인의 의무 나오죠? 당연히 뭐예요? 차임, 월세 뭐라고 그래요? 차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농지 있죠? 농지 같은 임대차로 하잖아요. 영농조합 같은데 내가 주말농자 사가지고 영농조합에서 대신 농사 지어주죠? 그리고 월세 뭘로 줘요? 쌀로 주잖아요. 1년에 몇 가마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임차 거꾸로 읽으면 차임인데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곡물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이런 말들이에요. 이렇게 보고 뭐 양도 전대차 나오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임대차까지 마쳤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1부에 걸쳐서 정리를 하면 뭐였어요? 계약법 각 측에서는 중요한 게 매매하고 임대차였죠. 그죠? 그럼 매매에서는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제가 3가지 종류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뚱맞게 처음 들어본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다더라. 근데 그것도 뭘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샀는데 여름철에 비쌌다. 공사비 청구할 수 있느냐. 그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요건하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책임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왔죠. 그죠? 임대차 왔으면 임대차는 뭐라고 그랬죠? 물권인 전세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민법상 임대차, 임차권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주임법상 임차권이 있고 상임법상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알아두실 게 세세한 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역 있죠, 연역. 먼저 물권, 채권 구분하고 언제 성립하고 대항력 문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특별법이 나오게 된 연역.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해보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아파트 만약에 전세 산다 그러죠? 그럼 다 뭐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다 뭐예요? 주임법이랑 주임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구나. 왜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세세하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틀을 짜고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제 용어도 좀 정확히 알고 무슨 법이 적용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임대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 볼 거냐면 물권법 총칙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대표가 뭐예요? 186조하고 187조. 그죠? 법률 행위 계약 등기했을 때 법률 규정, 상속 같은 거죠? 등기 없어도 이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